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이날은 한중일 3국의 서로 다른 의미로 남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빛이 되살아난 광복의 날이고 중국에서는 항일전쟁에서 승리한 날이죠. 일본에게는 정반대로 무조건 항복을 발표했던 패전일인데요. 일본은 전쟁 말기 신의 바람이라는 미명 아래 젊은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가미카제 자폭 공격까지 감행했지만 역사에 남은 결론은 패전이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만난 세계사에서 신풍이라는 이름으로 조작된 역사 속 비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중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파리올림픽 내내 종합 1위를 두고 미국과 다퉜던 중국은 단 1점 차로 2위에 머물게 됐는데요. 중국 내에서는 이 파리올림픽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15일 목요일 광복절에 보내드리는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치러질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비자금 스캔들과 연이은 선거 패배에도 재선 의지를 보였습니다만 정권 교체 수준의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면서 결국 연임을 포기했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다수당 총재가 총리직을 맡을 수 있어 기시다 총리의 불출마 선언은 총리직 사퇴나 다름없습니다. 차기 총리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고노다로 디설상, 모테기 도시미스 간사장 등 자민당 내 거물이 여럿 거론됩니다만 강력한 1위 후보가 없어서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가 취임 1년 만에 해임됐습니다. 부패한 측근을 장관에 앉혔다는 혐의로 제소됐던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14일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정파 간의 이합 집산과 세력 다툼 등 혼란 속에서 작년 8월 취임한 세타 총리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헌재는 세타 총리가 뇌물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변호사 피티 추엔반을 총리실 장관으로 기용한 것이 헌법에 유의된다면서 상원 의원들이 낸 해임 청원을 인용했습니다. 태국 헌재는 총리 등 고위 공무원의 해임, 탄핵 소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결정은 즉각 효력을 발휘합니다. 미국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근소한 차로 앞섰습니다. 7개 경합주 중에서 5개 주에서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쿡 폴리티컬 리포트의 경합주 전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는 7개 경합주에서 트럼프에게 1%포인트 우위를 기록했는데요.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1.85%포인트였습니다. 7개 경합주는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주입니다. 해리스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비록 오차 범위이긴 합니다만 박빙을 펼치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에 맞아 보였던 열세에서 확실히 벗어났음을 입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엠폭스에 대해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WHO는 작년 5월 확산세가 주춤하자 해제했던 보건 비상사태를 1년 3개월 만에 다시 발령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그동안에 엠폭스가 감염되지 않았던 4개 지역에 엠폭스가 확산하자 내린 조처입니다. 외부 전문가위원회는 현재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엠폭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발병국의 의료 역량이 취약해 WHO가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야 한다면서 WHO 측에 비상사태 선포를 권고했습니다.
엠폭스는 아프리카 중서부 풍토병입니다만 2022년 5월 달에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콩고 민주공화국 중심으로 급속히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만 14,47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에 455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상승률이 40개월 만에 3%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이 지난달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3%를 밑돌았는데요. 2022년 6월에 정점을 찍은 미국의 CPI 상승률은 이후 꾸준히 둔화되면서 지난해 6월 3%로 떨어졌습니다. 물가가 확연히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미국 중앙은행의 9월달 금리 인하가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비 상승률이 예상보다 더디게 둔한 탓에 B컷 전망은 잦아드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사퇴. 예, 일본의 이야기죠. 맞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비자금 스캔들 그리고 연이은 선거 패배에도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주장했었는데요. 네. 20%대 낮은 지지율이 계속 나오자 결국은 연임을 포기한 겁니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다수당 총재가 총리직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은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그 자민당 총재 임기가 다음 달 30일까지인데요. 네. 총재 선거에 따라서 임기는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시다 총리가 14일 날 총리관저에서 긴급 기자회견 열고 자민당이 바뀌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될 때가 됐고 네. 변화를 보여주는 첫걸음은 자신이 물러나는 것이라면서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20%대 지지율이 워낙 낮았고 네, 그렇게 된 지도 맞아요. 꽤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역시 이제 결정적인 건 비자금 스캔들이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정치권이 늘 어딘가로부터 돈을 받고 있죠. 어느 나라 좀 마찬가지긴 한데 정치 후원금은 뭐 네. 필요하죠. 네,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 종교단체와 자민당 간의 유착 문제 이게 좀 가장 컸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스캔들도 있었고 또 거기다 결정적으로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비자금 스캔들 이게 결정타를 날린 건데 당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가 정치자금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에 기시다 총리가 이끌었던 기시다파 그리고 다른 파벌들도 정치자금규정법을 위반하면서 5억 7,949만 엔의 비자금을 만든 것이 결국 드러났고요. 결국 당내에서는 파벌을 해산하기로 해산했죠. 결정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뉴스 말씀드린 것처럼 파벌들이 여전히 남아서 활동을 벌였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네. 먼지가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시다 총리가 그리고 나서는 뭐 적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는 방위력도 강화시켰고요. 네. 아동수당도 더 많이 주겠다라고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국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결국에 기시다 총리 내각 지지율이 동시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고 이 마이니치 신문 여론조사에서는요. 내각 지지율이 14%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수 성향 산케이 신문에서도 여론조사 해봤더니 지지율이 22.4%로 네. 내각 출범하고 나서 가장 낮은 수치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후임 총리로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고 여기에 고노다로 디서상, 무테게 간사장 이런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긴 합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눈에 확 띄는 1등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네. 최근 당내에서는 킹메이커로 꼽히는 아소다로 전 총리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잠깐 물 한 잔 드시고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갑자기 등장했다 조용히 사라지다. 이건 이제 태국 이야기가 네, 되겠네요. 맞아요. 앞서서 제가 잠깐 전해주셨는데. 1년 만에 총리를 그만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타 총리가 뇌물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변호사 피치 추엔반을 총리실 장관으로 기용하게 돼서 이게 결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이제 근거가 됐고 결국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세타 총리가 이 피치시라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자 의회 내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탁신의 측근이기도 한 피치시 2008년에
탁신 부부를 변호하던 도중에 대법원 관계자들에게 우리 돈으로 7,800만 원의 뇌물을 전달하려고 하다가 네. 발각이 되면서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정말 간도 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이제 군부에서 임명된 상원 의원들이 이 총리 세타와 이 변호사 피치 모두를 해임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청원했고요. 네. 피칫은 자신이 알아서 물러났습니다. 사실 이거 보면은 뭐 개인적인 비위 아니야라고 볼 수가 있긴 한데 이 태국 정치에서는 오랜 앙숙에서 일시적으로 또 상황이 바뀌면 서로 손을 맞잡는 군부와 탁신 세력 간의 갈등이 벌어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총리 후보로도 거론되지 않았던 세타가 갑자기 등장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탁신 전 총리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최측근이었다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이 부동산 재벌이고 네. 총리 후보의 이름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발탁이 된 겁니다. 작년 5월 달에 총선에서 왕실 모독죄 개정과 군부 영향력 축소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고 43살의 미국 유학파 피타 림짜르난이 전진당 야당입니다. 전진당 이제 후보가 되면서 돌풍을 일으켰고요. 네. 그러자 위협을 느낀 군부가 전진당을 배제하고 집권 연정을 이제 구성하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푸아타이당 탁신계 세력과 손을 맞잡으면서 세타 총리가 갑자기 등장을 한 겁니다. 네. 그때쯤 해외에서 장기 도피하던 탁신도 짜잔 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세력이 그렇죠. 총리하게 되면은 이젠 안전한 안심이니까. 거죠. 네. 그래서 돌아온 건데 그런데 총리 취임 8개월 만에 친군부 성향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세타를 축출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부와 푸아타이당 간에 이 균열이 일어났고 결국은 이 총리가 쫓겨날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건데 이렇게 되자 푸아타이당은 탁신의 막내딸이자 당대표인 페통단 친나왓 그리고 차이카세 니티시리 전 법무부 장관 중에 한 사람을 다시 후보로 내세워서 총리 인선에 뭔가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굉장히 혼란스럽죠. 복잡하네요. 예. 정치 이야기가. 네, 그래서 네. 정파 간의 세력 다툼, 네. 군부와 푸아타이강에 와.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면서 앞으로도 혼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쨌든 의회가 현 여권에 지명하는 새로운 후보를 놓고 다시 총리 선출 투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일본 이야기도 듣고 태국 이야기도 들으면서 네. 정치가 좀 안정돼야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맞아요. 살 수 있는 경제 활동도 하고 할 수 그렇죠. 있는데. 태국은 워낙 쿠데타가 많았었고 그러니까요. 또 네. 군부가 등장했다 빠졌다 음. 등장했다 빠졌다 이런 게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또 군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인데요. 독점의 최후는? 이라고 하셨어요. 네. 미국 정부가 검색 제고 구글을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 법원이 구글을 독점 기업으로 인정을 하면서 후속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작에서는 1984년에 해체된 통신기업 AT&T를 따라갈지 아니면 2002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전제를 발견할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구글의 시장 영향력을 분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구글을 해체하는 방안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지난 5일날 워싱턴 DC 연방법원 재판부가 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했었던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이제 구글은 독점 기업이 맞다라는 판결이 나온 건데 네. 하지만 구글 측에서는 판결에 항소했고 아직 법무부는 관련 논의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미국 정부가 이렇게 네. 구글을 해체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네, 일단 현지 전문가들은 네. 구글 분할이 실제로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사업 중에서 안드로이드 OS 그리고 웹 브라우저인 크롬의 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안드로이드 OS와 크롬 모두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이걸 다른 기업으로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이 또다시 시장에서 그렇죠. 독점권을 가질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네. 일단 글로벌 모바일 OS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OS 점유율이 70% 그리고 데스크톱 기준을 봤었을 때는 크롬 점유율이 75%입니다. 그리고 구글의 글로벌 검색 서비스 시장 점유율이 89.2% 거의 9% 90% 육박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세계적으로는 구글 검색을 제일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구글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구글의 검색 우위가 인공지능 AI 기술 개발에 유리하다면서 불만을 제기했었고 이 법원이 구글의 데이터를 경쟁사에게 양도하거나 라이센스 부여해서 공유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구글 해체가 정말 불가능하냐? 그건 아니란 얘기인데요. 네. 앞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정부가 1890년에 제정한 셔먼 반독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911년에 스탠더드 오일이 결국 매각된 일이 있었고요. 네. 1984년에 AT&T가 7개 지역 통신사로 쪼개졌습니다. 그때 긍정적인 반응은 이 시장을 독점했던 AT&T가 쪼개지면서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들어왔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익이 개선됐고 기술도 발전됐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좋은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쪼갤 수 있다. 추진을 하겠네요. 네, 그러면.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다만 지금 구글 관련 재판이 지금 항소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연방 네. 대법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분할될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은 걸려도 전체적인 방향은 이제 네, 그런 쪽으로 될 수도 구글을 있다. 분할하는 쪽으로 가겠네요. 다음 키워드인데요. 막으면 직접 만나야죠. 네. 못 만나게 막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사실 서방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고강도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네.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제재를 가하는데 러시아 경제가 너무 멀쩡하니까 이거 진짜 그렇죠. 제재가 되는 건 맞아? 너무 허점이 많은 것 아니야? 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가운데 혹시라도 추가 제재가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중국 은행 대부분이 러시아 대상 결제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러시아가 중국은행 통해서 여러 가지 무역을 했었는데 일부 중국 지역에서 서방 제재 피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그래서 이렇게 은행으로 대금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직접 만나서 물물교환 방식으로 이거를 하는 게 시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지역 은행 포함한 중국 은행의 98% 이상이 러시아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대금 결제를 안 한다는 건데요. 네. 그동안에 중국의 지역 은행들은 러시아 기업의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했었고 근데 이제는 러시아 기업이 제3국을 통해서 결제를 시도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서방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물물 거래를 할 거란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일부 중국 지방정부가 러시아와 물물 교환 무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계획을 착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중국의 해룡장성 관리들이 지난달에 이 항구 도시 칭다오에서 산둥성 관리들 만나서 중국과 러시아 간의 새로운 유형의 물물 교환 무역을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물 교환 거래가 만약에 된다면은 두 나라 간의 대금 지급 과정을 추적할 수가 없는 거죠. 서로 만나서 그렇죠. 돈 내는 네, 네, 거 생략이 네. 되고 또 서방의 감시를 피할 수가 있고 환 리스크 이런 것도 낮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 지방 정부들은 이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란과 같은 나라들과 물물 교환 방식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서 러시아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약간 그렇군요. 과거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요. 요즘 같은 시기에 21세기에 네. 직접 만나가지고. 물물 교환을 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더워도 얼리지는 마세요. 네. 예. 저도 이 뉴스 보고 나 이러는데 그랬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실 생수를 마시게 되면 지금 같은 더운 날씨에는 물이 약간 뜨뜻미지하잖아요. 네, 좀 그래서 저도- 얼음물 먹고 싶죠. 그쵸. 시원하게. 네, 그래서 저 사실은 어디 좀 밖에 나갈 때는 네. 얼리거든요. 미리 그 전날 네, 생수병을 통째로 얼렸다가 네네. 이제 밖에 가지고 나가면 이게 서서히 녹으니까 계속 그렇죠. 시원한 물 먹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하면 네.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얼렸다 녹이면. 네. 미국의 버지니아 공대와 중국 저장성 공동연구진이 플라스틱병을 얼렸다 녹였을 때 검출되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량이 네. 플라스틱병을 그냥 60도 정도로 가열했을 때보다 양이 거의 이제 비슷하게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좋지 않은 거군요. 네, 맞아요. 열을 그래서- 가열해도 얼려도 다 안 좀 더 사실- 많이 나오는 거네요. 요즘 그 편의점 앞에 보더라도 페트병 이렇게 밖에 예, 놔둔 예, 경우 예. 있잖아요. 요즘 그렇죠. 뜨거우니까 아마 그 정도면은 충분히 온도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연구진은 두께 2.2mm 플라스틱병에 아무것도 섞지 않은 물을 담은 다음에 네. 동결과 해동을 반복하고 나서 그리고 또 하나는 플라스틱병을 염소 소독한 경우 네. 그리고 말씀드린 60도씨로 가열한 경우 그리고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네 가지 조건으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네. 그랬더니 이 동결과 해동을 반복한 플라스틱병에서 하루에 적게는 70개에서 많게는 220개가량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가열했을 땐 하루에 70개에서 130개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염소 소독을 했을 때도 60개에서 160개 정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소독을 해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최근에 학술지에 나온 내용인데요.
플라스틱 병에 담긴 음료를 마시게 되면 네. 혈류 내에 미세 플라스틱 입자수가 증가하면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고혈압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미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제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1나노미터에서 5mm 그게 정말 작아서 우리 눈에 거의 보이지도 있어요. 않는 거잖아요. 근데 저 그래서 네. 요즘 이거 보고서는 보시려고 보고서 뭔가 떠다니면 저거 미세 플라스틱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게 네. 물과 토양 또는 공기에도 있다고 네, 하니까 하더라고요. 미세 그래서 플라스틱이 너무 걱정이네요. 요즘에는. 인체에 들어오면은 배출되긴 된다고 해요. 근데 네. 너무 작은 조각들은 몸에 축적이 돼서 맞는 거죠. 여러 가지 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네. 플라스틱. 텀블러? 네, 텀블러를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텀블러도 너무 많은 걸 사면 그게 또 환경 오염을 일으키니까 하나. 소중한 딱 한 개만 네, 이용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인데요. 2,800억 원 내고 가는 여행. 여행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네, 일론 머스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주 기업이 있죠. 스페이스X가 네. 민간을 태우고 사상 처음으로 지구 극지방 궤도를 탐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여행에 비트코인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둔 중국계 몰타인 왕춘 씨가 이름도 왕춘 뭔가 좀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왕춘 씨. 돈을 많이 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이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요. 스페이스X 측에서는 이 회사의 유인우선 크루 드래곤의 네. 6번째 우주비행 프로젝트를 올해 말에 시도하는데 여기에 이제 왕춘 씨가 간다고 하는데요. 네. 3일에서 5일 동안 여행을 하는 거고요. 고도 425에서 450km 극지방 상공을 탐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크루 드래곤이 2020년부터 모두 13차례 유인 우주 비행을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탐사는 극지방을 관측하고 오로라 같은 여러 가지 빛천상 이런 것들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뿐만 네. 아니라 우주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엑선 촬영해서 우주 비행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도 알아본다고 합니다. 네네. 이 비트코인 채굴 사업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요. 왕춘 씨께서 네. 우리 돈으로 104조 원을 채굴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그러니까 130만 개인데 그래서 자신의 비용뿐만 아니라 호주 탐험가 그리고 독일의 로봇 공학자 이 사람의 비용도 같이 부담을 하면서 우리 돈으로 결국 한 2,800억 원 정도 내고 우주 비행을 간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돈 아주 시원하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 히어로 함께 듣겠습니다. There's a hero if you look inside your heart. You don't have to be afraid of what you are. There's an answer if you reach into your soul, and the sorrow that you know will melt away. And then a hero comes along with the strength to carry on, and you cast your fears aside, and you know you can survive. So when you feel like hope is gone, look inside you and be strong, and you'll finally see the truth that a hero lies in you. It's a long road when you face the world alone. No one reaches out a hand for you to hold. You can find lov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 79주년을 맞아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북한의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 신설도 제안했습니다. 광복회 등 독립운동 단체들이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고 효창공원 내 백범균형관에서 별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광복절 행사가 정부 주최 경축식과 독립운동 단체 주최 기념식으로 쪼개진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와 강요, 국회의원들이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류를 내거나 참배했습니다. 일본 패전 이래 현직 강요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2020년 이후 5년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복절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진행돼 도로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이용 시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엠폭스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건경계 태세인 국제적 봉중보건 비상사태를 1년 3개월 만에 다시 선언했습니다. WHO는 엠폭스가 아프리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할 가능성이 매우 걱정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본토에서 9일째 전투를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자국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군이 통제하는 영토를 넓혀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원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중국인들에게 이 올림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얼마나 인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베이징 송문규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베이징입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중국이 종합 2위를 기록했는데요. 중국에서 올림픽 인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중국 내에서도 올림픽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또한 중국에게 금바친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종목에는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승리 경쟁은 큰 관심거리고요. 네. 이외에 양궁과 탁구, 배드민턴 부분에서 한국과의 경쟁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한국과의 시합 결과를 놓고 설왕설래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양궁 같은 종목은 한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우리 한민족에 특화된 장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유독 중국만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한국이 국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면 중국은 원조 논란에 불을 지피곤 하는데 네. 이번 양궁 같은 경우도 활쏘기의 원조는 중국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한 조문탁이라는 영화 배우가 TV 프로그램에서 태권도의 원료는 중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한국이 중국에서 배워간 것이다라고 너무 당연히 얘기해서 네. 이를 본 한국 사람들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인정하지 못하겠는데요. 네. 네. 그래도 중국인들이 한국에게 인정하는 종목은 축구였는데 네. 한국 대표팀만 만나면 벌벌 떤다는 공안팀이 말이 그렇죠. 나올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파리 올림픽 후 축구 외에 양궁도 공안팀을 하나 추가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한국 양궁을 부러워하면서도 한국은 종합 순위가 중국보다 한참 밑이라 관심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무시하면서 자기 위안을 삼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번 올림픽에서 탁구 대표팀 전지희 선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에서 귀화한 선수인데 동메달 땄잖아요. 중국에서도 전지희 선수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면서요? 네, 중국에선 한국이 중국의 탁구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중국 선수를 포섭해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중국 내에서 2군에 속해서 존재감이 전무했던 무명의 선수가 한국으로 귀화하더니 한국에서 이제 탑 클래스로 인정을 받는다부터 좀 더 실력 있는 선수를 영입해가지고 그랬냐는 등의 조롱 섞인 반응 등이 있었고, 네. 중국이 축구와 양궁에서는 한국을 뛰어넘을 수 없지만 반대로 탁구는 절대 한국이 중국을 이길 수 없다는 인식이 대부분이며 탁구야말로 글로벌 넘버원 종목으로 중화 민족의 국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지희 선수는 자신의 의지로 한국으로 귀화한 것인데 그렇죠. 탁구 인재를 국가적 차원에서 외국으로 수출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소중한 잠재적 인재들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등의 상반된 의견도 있습니다. 유럽 다른 나라 뭐 독일이나 뭐 다른 나라도 보니까 귀화한 선수들 많던데요. 네. 자,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은 미국과의 1위 경쟁에 아주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1점 차로 이제 2위가 됐잖아요. 중국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결과적으로 두 나라 금메달 4개라는 같은 기록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네. 결과적으로 중국이 미국과의 종합 순위 경쟁에서 2위로 밀려났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중국인들의 자신들의 논리와 해석으로 승리했다고 작성하고 있는데요. 네. 올림픽에서 미국과 중국은 승량의 라이벌 관계죠. 그렇죠. 2020 도쿄올림픽에서 미국이 금메달 39개를 따내서 중국을 하나 차이로 제치고 2위에 오른 경우가 있습니다. 네. 중국은 자국에서 열린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선 금메달 38개를 수확해서 미국을 제거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후 치러진 2012년 런던, 2016년 리오데자네이루 대회에선 미국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고개를 맞추고 있으며 중국인들도 이를 인정하는 바 있으나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실상부한 스포츠 기초가 되었다는 자부심, 또 대만과 홍콩의 메달수까지 합치면 진정한 이기는 중국이라는 논리로 중국의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중국이 진정한 금메달 1위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에 수백만 개 좋아요를 받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자축 분위기는 중국에서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중국 내에서의 올림픽에 대한 반응 알아봤고 사실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중요한 국경일인데 중국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끝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반적으로 한국인에게 해방이라 함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 중국인들에게 해방은 국민당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인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해방 전이나 해방 후는 중국 공산당 집권의 전과 후를 뜻하는 것입니다. 네. 또한 일본과의 관계도 중국은 한국처럼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은 것이 아니고 대등하게 전쟁을 해서 승리한 것으로 해석해서 해방이 아니라 전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승절로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네. 중일 전쟁 초기에 중국은 장제스의 국민당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한편에 버티고 있어서 중국을 완전히 통일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공산당은 그때까지만 해도 국민당에 비해 힘이 약했고 중일 전쟁 초기에는 국민당만이 일본을 상대했다가 국공 합작으로 함께 일본에 저항하기 시작하고 전쟁이 단기화됐었는데요. 네네. 일본 제국은 1945년 9월 2일 연합국이 내민 항복문서에 서명을 했고 중국에서는 그 다음 날인 9월 3일을 전승절로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전승의 주체는 공산당이 아닌 국민당이었기 때문에 중국 건국 이후 국민당의 기념일이라고 해서 9월 3일 대신 8월 15일로 기념을 하다가 다시 2014년부터 9월 3일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이때부터 대규모의 열병식도 같이 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베이징 송문규 통신원이었습니다.
세계사의 주요 장면을 돌아보고 오늘의 교훈이 되는 내용을 되새겨보는 시간 다시 만난 세계사입니다. 오늘도 김상훈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광복절이라서 이 관련된 내용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그 일제가 했던 마지막 발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미카제라고. 네. 전투기를 몰고 연합국 그 함선에 이제 들이받는 그래서 자폭 공격을 하는 그 일본 특공대였죠. 그렇죠. 예, 가미카제 특공대라고 불렀죠. 네, 예. 이 이야기를 오늘 준비하셨는데 일본 극우 세력들은 이 가미카제 특공대를 자신을 희생한 영웅, 뭐 애국자 이렇게 본다고요. 자원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일단 가미카제 공격은 네. 본질적으로 이제 반인간적인 작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처음부터 죽음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조종사들은 전투기에 폭탄, 뭐 어뢰 같은 걸 싣고 그냥 적의 함대로 돌진했습니다. 네. 작전을 끝내고 귀환해야 되잖아요. 연료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자폭 공격으로 죽든 아니면은 연료가 바닥나서 바다에 떨어져 죽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출발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예. 그러니까 자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원했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네. 예. 군부가 조종사들에게 강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죽는 건 상관없어. 어쨌든 미국 가서 함선을 부수고 죽어봐. 죽든 살든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네. 실제로 이 가미카제 공격 관련 나중에 그 여러 증언이 나옵니다. 네. 몇 가지만 한번 인용을 해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았다. 모두 고개를 숙인 채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자발적인 모습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면서 결의를 다졌다는데 모두 거짓말이다. 모두가 마지막에는 엄마를 외치더라. 그리고 또 있습니다. 죽고 싶지 않다. 외롭다. 네. 어떻습니까? 이런 그렇죠. 글들에서 네. 뭐 죽음을 바치기로 각오했다고 하는데 이런 그런 결기가 보이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뭐 강요된 자살 테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한국인 조종사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 총 16명의 전사자가 확인됐습니다. 네. 이 중에 탁경현이라는 조종사 이야기가 네. 예전에 그 KBS 역사 스페셜에서 방영되기도 했었어요. 네. 그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출격하기 전날에 네. 평소에 자주 찾았던 단골 식당을 찾아서 아리랑을 부르며 이제 울었다고 합니다. 네.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왜 이런 어떻게 보면 반인간적인 이런 전술을 택했을까요? 일단 뭐 제가 서두에서 마지막 발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네. 그 내용 그대로인데요. 전쟁 초반만 해도 일본은 태평양, 뭐 인도양 일대를 장악하고 승승장구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942년 6월에 이제 미드웨이 해전이 터지는데요. 여기서 미국에서 참패한 후로 이제 전세가 역전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필리핀까지 연합군이 상륙하고요.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되니까 일본 군부가 당황을 하죠. 네. 그래서 항복을 해야 되는데 항복은 하기 싫었던 거죠. 예.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데 없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바로 이 가미카제 공격이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던 작전이죠. 그렇죠. 예. 그만큼 일본 군부가 다급했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예. 1944년 10월 이때 처음으로 가미카제 특공대가 미 해군을 공격했습니다. 네, 뭔가 좀 이렇게 전쟁에서 좀 패할 것 같다 이런 위기감 그렇죠. 같은 게 있어서 위기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가미카제 공격으로 연합군이 그러면 좀 타격을 입긴 입었습니까? 일단 첫 자폭 공격을 보면요. 미국 함대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타격을 입기는 입었습니다. 네. 구축함 3척이 파손됐고 네. 그 밖에 다른 함선들도 일부 손상은 됐어요. 근데 하지만 살짝입니다. 살짝. 심각한 타격을 입지는 않았어요. 근데도 일본 군부는 미 해군이 이 공격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이제 자화자찬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뭐.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망상으로 이제 진행이 돼 버리면 그죠? 너무 많은 목숨이 희생됐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이 일본은 이걸 이미 자화자찬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성공한 공격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강행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약 1,000명이 넘는 조종사들에게 자폭 공격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네. 연합군의 피해가 전혀 없던 건 사실 아니에요. 구축함이나 수송선, 화물선 이런 함선들 포함해서 총 50척 정도가 격침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전력을 자랑하는 거는 보통 항공모함, 순양함 이런 건데요. 네, 네. 단 한 척도 격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가미카제가 열심히 가서 1000명이나 자폭 공격을 했는데 네. 아주 작은 생채기만 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초라한 성적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작전을 고하는 인물도 나중에 후회했다고 하니까 사실 뭐 실패한 작전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가미카제 공격을 생각해내고 그리고 실제 만든 사람은 오니시 다키지로 일본 해군 중장이었는데요. 네. 아마 그 사람도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반인격적이고 무모하다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잖아요. 네. 바로 다음 날에 그러니까 그 오니시 다키지로가 자살하는데요. 이때 이제 가미카제 영령들에게 사죄한다라는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네, 사죄한다고 했지만 너무 늦었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진행이 되고 1000명의 목숨은 네. 사라졌고요. 근데 이 가미카제 원조가 원래 따로 있었다면서요. 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이 말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미카제를 한자로 쓰면 네. 신풍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신이 일으킨 바람이라는 뜻인데요. 자살특공대에 이 말을 붙인 게 상당히 정치적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우리를 지켜줄 테니 너희들 목숨만 걸면 돼. 뭐 이런 식이죠. 근데 네. 바람이 승리를 가져다 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가미카제 그러니까 신풍이라는 용어를 쓴 거는 훨씬 과거로 가는데요. 13세기로 갑니다. 이때가 몽골의 시대였는데요. 네. 몽골은 아시아 뭐 유럽을 누비고 다녔죠. 그렇죠. 그러다가 1274년에 일본 정벌에 나섭니다. 약 900척의 함선에 4만 명 정도의 병력이었으니까 상당히 규모가 컸죠. 그랬네요. 예, 네. 예. 실제 출발은 순조로웠다고 합니다. 네. 스시마 섬을 정복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 하루 지나서 다음날 전투를 재개하려는데 초대형 태풍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몽골 함대를 순식간에 집어삼킵니다. 이때 약 40%의 병력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몽골은 그럼 철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만세를 부르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이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풍이 신에 일으킨 바람이 우리를 살렸다. 지켰다. 그래서 신풍이다라고 부른 겁니다. 이때 이렇게 신풍이라고 시작이 됐네요. 일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건데 몽골이 그러면 완전히 다 물러난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예.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1281년인데요. 몽골이 제2차 일본 원정을 단행합니다. 포기하지 않는군요. 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때는 몽골, 고려, 남송 세 나라가 연합을 했어요. 네. 그래서 몽골과 고려군이 약 4만 명, 남송 병력이 10만 명. 상당하죠. 함선의 수가 고려가 900척, 남송이 600척 정도, 합쳐서 1,500척 정도라고 하니까 네. 1차 원정을 상당히 뛰어넘는 그러네요. 규모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결과가 1차 원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연인데요. 어찌 보면 이번에도 갑자기 또 태풍이 들이닥쳤습니다. 네, 또 이번에 몽골 연합 함대를 다시 집어삼켰죠. 네. 그러니까 다시 아수라장이 돼버리고요. 1차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고 함선 피해도 컸습니다. 예. 결국 몽골은 일본 원정을 포기하고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으로서는 태풍이 우리를 계속 살린다. 예. 바람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기 그쵸. 시작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정치인들이 신풍 그러니까 가미카제를 열렬히 찬양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늘이 일본을 돕고 있다. 자, 일본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론 조작도 하고요. 네.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일본들 정치인들의 주장대로 하면 신은 일본만 선택한 거예요. 나머지 뭐 몽골, 고려, 남송의 백성은 사람도 아닌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데도 이제 가미카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신이 일본 국민만 사랑한다. 일본은 우월하다. 이런 식의 이 선민 사상으로 둔갑하게 되는 네, 겁니다. 그걸 믿고 싶었겠죠. 그렇겠죠. 네, 일본이 그렇게 정말 선택을 받은 거라면 신이 일본만 선택한 거라면 그 이후에 계속 잘 돼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한 번도 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연과 필연은 다른 것 같습니다. 당시 일본이 그러니까 무사 정권이 일본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네. 가마쿠라 막부인데요. 네. 가마쿠라 막부가 이때부터 약 50년이 지난 1333년에 사실상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강한 태풍이 몽골이랑 외세를 막아줬는데 내부의 혼란까지는 이제 막아주지 못한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들여다보면 이유를 압니다.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가 재정에 큰 구멍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권력 다툼도 그러니까 심해지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가 이제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미카제가 불어서 내분을 해결해 주지 못한 겁니다. 아, 그렇네요. 그리고 영국에서도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의 사례 보면 자연적 현상을 뭐 정치나 여론 조작에 활용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16세기 후반 영국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당시 영국 상황을 조금 보고 갈게요. 그래야 이야기가 쉬울 테니까요. 그러니까 16세기 후반에 유럽 최고 강대국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스페인 해군이 막강했죠. 스페인 해군을 아르마다 무적함대라고 불렀습니다. 무적함대. 예. 축구팀도 무적함대 그렇죠. 그랬잖아요. 예, 바로 거기 여기서 이제 비롯된 건데요. 그러니까 대서양은 이 스페인의 앞바다처럼 이제 거의 느껴질 정도였죠. 이때 영국 여왕이 엘리자베스 1세였는데 도전장을 던집니다. 드레이크라는 인물한테 대서양을 오가는 스페인 상선을 약탈하도록 해요. 스페인 왕 펠리프 2세가 이제 화가 나죠. 화가 나는데 감히 우리를 건드려 그러죠. 되는 거죠. 근데 펠리페 2세가 아무리 그래도 엘리자베스 1세는 이제 딴 형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펠리페 2세가 드레이크라는 해적 내놔라. 그랬는데도 엘리자베스 1세는 거절하고요. 오히려 드레이크한테 귀족 자기를 줍니다. 더 열받겠죠. 펠리페 2세가. 그죠? 또 있습니다. 근데 당시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투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엘리자베스 1세는 네덜란드를 또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왕 펠리페 2세는 이제 더 못 참을 지경이 돼버리죠. 그래서 1588년에 130여 척으로 편성된 무적함대가 스페인을 출발해서 영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무적함대는 얼마 후에 이제 프랑스 북부 칼레 앞바다에 도착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전투가 벌어지죠. 요 전투에서 그러면 또 어떤 바람이 불었겠네요. 예, 맞습니다. 어느 쪽을 도왔을까요? 처음에 바람은 스페인 무적함대에 유리하게 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실제로 진짜 바람이 불었어요. 예, 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영국이 유리한 쪽으로 바뀌었고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국이 집중적으로 화공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무적함대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립니다. 함선은 침몰하고 병사들은 바다에 빠져 죽고 이렇게 됐죠. 결국 이제 패배하는데 퇴각을 합니다. 퇴각을 하는데 또 다시 방향이 바뀌어서 앞길을 가로막아요. 와, 진짜 안 도와준다 했겠네요. 그렇죠. 다시 강한 폭풍우가 이제 몰아치고요.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또 많은 배와 병사들을 잃습니다. 바로 이 전투가 칼레 해전이죠. 칼레 해전. 그러니까 이 전투 후에 영국이 강대국으로 이제 부상을 했고요. 스페인은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합니다. 두 나라의 운명을 바꾼 전투였죠. 네, 이 바람이 신풍이 영국을 도운 이야기를 해주신 칼레 해전에서 영국 정치들은 뭐 신풍이라고 불렀나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예,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번역을 하자면 신풍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요? 당시 영국은 개신교를 믿었고요. 스페인은 가톨릭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이 폭풍우가 영국을 도왔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이제 선전을 했고요. 그래서 이 폭풍우를 개신교의 신풍이라고 불렀습니다. 영국 정치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가톨릭의 스페인을 벌하기 위해서 개신교의 신이 바람을 일으켰고 결과적으로 신은 영국을 택했다고 이제 선전한 겁니다. 자, 여기에도 결국은 영국이 선택됐다라는 선민의식이 보이죠. 그러니까 바람을 자연적인 현상인데 정치적으로 뭔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연적인 현상을 두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네요. 이 과거에. 역사를 훑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영국의 사례 보더라도 영국 승리는 어찌 보면 바람과는 조금 관계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영국이 철저한 대비를 했거든요. 군대 개혁을 단행을 해서 해군을 되게 강화했습니다. 근데 이제 스페인의 경우를 보면은 무적함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자만심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얕본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전략도 잘 짰고 그래서 승리를 거둔 거였거든요. 근데도 어쩌면 이제 국민들 여론 조작하고 정치적인 선동을 하기 위해서는 신이 우리를 택했다라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뭐 이런 식의 아전인수 21세기인데요. 그렇죠? 여전히 가끔 보이는데요.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사 오늘 김상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마말레이드의 Reflections of My Life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